나방송 시청자 여러분,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소장 조창현입니다. 오늘 부부의 행복학개론, 상처 빼기 행복 더하기, 나와 너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를 함께 생각하고 실천하는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에서 부부 갈등 조정 상담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부 갈등 조정 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어진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연애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죠. 저는 연애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생활 30년 동안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다. 또 수천 쌍 부부 갈등 조정 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은 연애 경험도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연애,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어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그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서로에 대한 어떤 친밀감, 신뢰감, 애정감, 안정감, 존중감, 이런 긍정적 감정을 많이 쌓아놓은 상태에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다면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참고 어떤 사귀거나 또 상대방을 배려해 줄 에너지가 충전된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연애 기간이 짧거나 연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또 바로 결혼 생활의 현실 속에서 시행착오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래 연애 심리학자들도 얘기하기를 연애 감정 속에는 어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어떤 사랑한다는 어떤 자기 모순적인 그런 의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어떤 사랑과 미움이 공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랑에 대한 욕구 충족이 중단이 되면 그 미움이 커져서 좌절감, 배신감, 어떤 상실감 때문에 고통스럽고 때로는 어떤 자살이나 살인 같은 그런 극단적인 행동까지도 연결되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연애와 짝사랑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연애는 상호적인 것입니다. 짝사랑은 일방적인 거죠. 그러니까 짝사랑은 연애 범위에 포함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결혼이나 부부 생활도 포함되지 않겠죠. 그러나 연애 기간에도 서로 어떤 육체적인 성관계도 포함하기 때문에 서로가 어떤 로맨틱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부부보다도 더 때로는 친밀하게 이렇게 밀착돼서 생활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혼으로 결실이 되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에너지로 승화가 될 수 있지만, 중단이 되거나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또 서로가 극단적인 고통을 경험을 하면서 폭언이나 폭력적인 사례까지 반복하는 사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연애와 결혼의 차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연애는 서로를 마주보면서 다가가는 어떤 개인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법적인 책임과 권리와 의무가 동반되는 사회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연애를 잘하면 결혼도 잘 할 수 있을까?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례를 보면은 연애 기간이 한 10년 이상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친구들이 너네들 결혼하면 되게 잘 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3년도 안 돼서 서로 못 살겠다고 법원에 가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게 상담실에 오셔가지고 사례가 생각이 나는데요. 서로가 동갑부부로서 오랫동안 연애하다가 아이도 출산하고 2년 정도 된 이후에 부부싸움이 잦아들고 그렇게 해서 같이 못 살겠다라고 이혼 서류까지 접수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 상담실에 오셔가지고 그 아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내는 그 남자친구가 믿음직하고 처음에는 좀 능력 있어 보이고
그래서 좋았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직장도 그만두고 백수처럼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고, 그리고 대화가 안 된다고, 또 아이를 돌보는데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바에는 같이 살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고 고백을 했고요.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이게 PC방 사업도 해봤고, 또 여러 가지 자기 남의 밑에서 이게 일도 해봤고, 그런데 적응을 못하고 이력서를 내도 취업이 안 돼서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안 해주고 짜증내고 쉽게 이렇게 대화를 거부하니까 정말 짜증난다, 자기도 화가 난다, 그래서 집에 가기 싫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커플들도 서로가 그동안에 참고 삭히면서 일방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시행착오를 반성하고, 그동안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의 어떤 상처받은 마음도 편안하게 풀어줄 수 있도록 대화로 해결하는 방법을 도와주니까 태도가 달라지고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들이 2명이었는데요. 그런 상담 과정에서 아들을 하나 더 임신이 됐었고, 최근에 카카오 스토리에 이렇게 소식을 계속 올려놓은 걸 보니까 아들을 더 하나 출산해서 아들만 4명. 그래서 지금 정말 저는 그분들이 행복 바이러스, 희망 바이러스라고 강의 때마다 이렇게 홍보를 해주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참고 삭히면서 자기 방식대로 해결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지만, 뭔가 함께 대화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거나 당사자가 공유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다 극복할 수 있더라. 개인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부부가 함께 와서 상담을 받으면은 80% 이상은 관계 개선이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애 때 잘해 줬을지라도 결혼한 이후에 태도는 덜 변할 수 있다. 그것도 상대적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점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 태도가 변화된다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주는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권리는 반으로 줄고 또 의무는 2배로 증가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아내들이 어떤 역할 과부하 상태가 되면, 연애 때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결혼하자마자 덜 변했다 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심지어 내용들을 보면은 나는 정말 엄마 아빠처럼 살기 싫어서, 그래서 그 원가족한테 분위기가 너무 싫어서 빨리 결혼을 했는데 혹 때려다가 혹 붙였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게 싫고 정말 함께 있는 게 너무 답답하고 숨 막혀서 그 탈출구로 또 이렇게 결혼까지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가서 의식주 해결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바로 또 결혼을 했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1년도 안 돼서 또 더 힘들다, 차라리 엄마 아빠 집이 더 편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례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요즘처럼 뭐 캥거루족이다, 또 엄마 아빠가 다 챙겨주고 먹여주고 또 이렇게 하니까 뭐 결혼할 마음이 없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30이 넘고 40이 넘으니까 불안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선을 많이 보게 하고 그러니까 또 좋은 사람, 싫지 않은 사람 생겨서 엄마 아빠가 원하니까 그냥 결혼했다, 이렇게 또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또 심리는 자기가 과거에
연애하면서 좋아했던 오빠, 좋아했던 누나가 있었대요. 좋아했던 친구를 부모한테 소개를 시켰는데 부모가 그때는 반대했대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부모한테 거부를 당하니까 이제는 나 그냥 포기했어 하면서 결혼 안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분은 의도적으로 그래 내가 원하는 사람 엄마 아빠가 거부했는데 그럼 엄마 아빠가 원하는 사람 내가 결혼해서 잘 사는가 보자 하면서 의도적으로 배우자하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부의 문제는 정답이 없다. 그렇게 시행착오를 하다 보면은 정말 배우자도 싫지만 이런 내 자신도 싫다. 어떨 때는 진짜 모든 것을 포기해보고 싶을 정도로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수많은 연애 과정에서부터 결혼에 이르는 사례자들 또 어떤 신혼 부부 어떤 사례에서부터 70대, 80대 이게 노부부까지 다양한 부부들을 얘기를 나누면서 느낀 점은 꼭 정답은 없다. 부부 문제에 정답은 없지만 함께 해결해 가는 해답을 찾아가는 태도 자세가 정말 중요하더라. 특히 이 연애가 지나면은 이게 이제 결혼을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요즘 통계를 보면 너무 또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요즘 이 결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절감을 하고요. 남녀가 서로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사전 동거나 사실혼 관계에서 이렇게 함께 살 수 있다라는 통계를 보면은 그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2016년도 사례를 보면은 8% 정도 증가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혼 관계인가 아닌가 이게 확인하는 것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통계 사례자들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은 이혼 후에 재혼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동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들이 또 재이혼이나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소송으로 연결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혼 후에 이 재혼 과정 속에서는 정말 한번 실패를 했는데 또다시 재혼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이제 고민하다가 사실혼이나 이 동거 관계로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례자들이 초혼에 실패한 이후에 자기 통찰이나 어떤 가족 상담이나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참고 사귀면서 자기 방식대로 또 다른 배우자를 만나고 그러면은 또 비슷한 시행착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힘들다거나 아니면 전 배우자보다도 더 힘든 상황을 경험을 했다. 그때가 좋았다. 지금의 배우자하고 관계뿐만 아니라 전 배우자하고 관계 또 전 배우자 자녀하고 관계 너무 복잡해서 더 힘들다. 그래서 나는 결혼 안 하고겠다. 그래 이렇게 시행착오를 한 이후에 결과적인 인식 이런 것들이 다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에 의한 왜곡된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결혼을 꼭 해야 될까? 프로포즈 과정에서부터 정말 데이트 과정에서 또 사실혼이나 어떤 동거 과정에서 우리가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서로의 만남을 이어갈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호심탄회하게 서로 속마음을 편안하게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어떤 또 상담 사례가 생각나는데요. 결혼식 전날 파혼한 사례입니다. 결혼식장 정하는 과정에서도 일방적이었고 또 주례 선생님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일방적이었다. 그래서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전날 밤에
신랑이 파혼을 선언을 하니까 그러면 나도 싫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결혼식 전날 파혼을 선언을 하고 그런 어떤 사례자가 생각나는데요. 근데 그 사례자도 파혼을 하면 예식장 비용이 사전에 예약금이 있고 또 그걸 또 정산해 줘야 될 비용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함께 정산하는 과정 속에서 또 만남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때 당시에 예식장 사용을 못한 것은 1,500만 원 정도 어떤 손해배상을 해주고 각자 생활을 하다가 또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로부터 3년 이후에 또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해서 또 아이를 낳고 생활을 하면서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고 폭력이 있고 그래서 함께 살기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상담실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그때 당시에 어떤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혼자 자기 방식만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 얘기도 입장도 충분히 들어주면서 그랬구나, 그럴 수 있었겠구나, 서로의 감정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런 대화가 있었더라면 파혼까지는 안 갔었을 텐데 그냥 자기 방식으로 해결하려다가 감정에 사로잡혀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또다시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고 또다시 이혼 과정을 겪는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사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결혼의 이유가 뭔지, 결혼의 목적이 뭔지, 자기가 그동안에 어떤 상처가 있고 자기 고백을 해주고 또 상대방 가족사에 대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배우자는 어떤 상처가 있고 가족 관계가 어떤 상황인지 그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고백을 하면서 주고받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좋은 것만 얘기하고 자기 속 얘기는 안 하고 그러다가 정말 연애 때는 명품 브랜드처럼 대단하게 보였는데 살다 보니까 짝퉁 싸구려 같아서 정말 실망했다, 사기당했다, 이렇게 호소하는 사례들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왜 해야 하는지, 왜 이 배우자와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한다면 저는 이 결혼은 정말 인생 최고의 선택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 투자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는 가정 경영의 동업자로서 어떤 새로운 회사의 공동 창업주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로서 어떤 역할 인지, 역할 수행, 역할 갈등을 극복하는 패턴이 서로 공동 창업주처럼 동등한 관계에서 각자의 입장을 존중해주고 서로의 장점을 잘 활용을 하면서 그렇게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태도 자세가 느껴졌을 때 우리가 결혼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랑 결혼할래? 저도 프로포즈를 과정을 생략을 하고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고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물론 30년 전에 제가 오늘 이게 턱시도를 입고 강의를 하러 나왔는데요. 그때 제가 좀 결혼식장에 30년 전에 턱시도를 입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아마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는지 해가지고 못 입고 그냥 평상복으로 이렇게 결혼식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신혼부부나 또 이게 부부 커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강의 장소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때 못 입었던 게 한이 돼가지고 이렇게 턱시도를 입고 강의를 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포즈 과정도 중요하고 정말 데이트 과정이 중요하다. 그럴 때 정말 일방적인 관계나 자기 방식대로만 해결하지 말고 또 사전에 어느 정도 대화로서 그런 어떤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서 적절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연애가 진행이 되고 또 결혼 약속을 했다라고 해서 예비 부부라고 해서 그것이 소유물이 아니거든요.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하고 지나치게 간섭하려고 하면 또다시 싸움이 되고 악순환 사례도 의외도 많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라도 서로 어떤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약혼식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요즘 또 약혼식은 많이 생략한 것 같아요. 약혼식 과정에서도 상견례 한 다음에 서로 어떤 사실혼에 준하는 그런 동거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각자 어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공동생활을 하면서 함께 주고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선이다. 어느 때까지는 허용할 수 있고 어느 선까지는 허용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또 메모나 계약서를 가지고 활용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포즈 과정이 또 결혼 직전까지 어떤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또 혼인 건수도 많이 줄어들고 초혼 연령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지금 아내들의 초혼 연령이 30.2세였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의 초혼 연령이 32.9세로 발표됐습니다. 엄청 많이 높아졌죠. 물론 저만 해도 뭐 25살만 넘어도 뭐 빠르지 않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남성, 여성 모두 30세가 넘어서 초혼 연령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균적인 통계가 최근에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혼인 비중을 보면은 두드러진 게 20대의 혼인 건수가 많이 낮아졌다라는 거죠. 10년 전에는 20대 혼인 건수가 약 한 19% 정도였는데 최근에 발표된 걸 보니까 한 9%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전체 혼인 건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20대에 결혼을 하지 않고 또 이렇게 혼자 살거나 부모하고 같이 지내는 남성과 여성이 지금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은 저는 생애 최고의 이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은 정말 결혼 생활의 축소판이다. 30년 전에 제가 결혼할 때는 한 20상 정도 제가 친구들 결혼식 사회를 봤어요. 근데 또 최근에는 친구들 아들, 딸 이 결혼식 주례를 한 10상 이상 정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 결혼 생활에 대한 분위기, 특히 결혼식의 분위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저는 친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고 잘 살겠다는 혼인 서약에서부터 또 성혼 선언, 또 남편과 아내, 양가 가족들을 모시고 인사를 나누고 또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어느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결혼식이 결혼 생활의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이든 아내의 입장이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서 서로가 동등하게 그렇게 사랑으로 배려해주는 관계지 절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다. 결혼 생활 속에서 힘들고 또 문제가 답답하고 해결이 안 될 때는 결혼식 날
내가 배우자한테 대한 태도가 어땠는지, 또 배우자가 나에게 대한 태도가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보면서 참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평생에 한 번인 이 신혼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정말 꿀맛처럼 달콤한 추억으로 만들고 싶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상담 사례를 보면은 첫날 밤부터 싸움이 시작되었다. 공항에서 비행기 내리자마자 자기는 관심이 없고 가방도 나한테 맡겨놓고 앞서서 남편이 저 멀리 혼자 가더라. 또 커플들 이 동행해서 갔는데 다른 커플들 사진 찍어주고 자기는 혼자 이렇게 사진 찍어주는 거 구경했다. 이렇게 태도가 돌변하더라. 그래서 그냥 여행할 기분이 안 돼서 비행기 따로 타고 돌아오고 싶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혼에 대한 생각도 짧고 부부에 대한 개념이나 정체성이 약한 상태에서 첫날 밤부터 싸움이 시작되면 결혼 생활이 쉽게 더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결혼 생활을 이게 준비하는데 소홀히 하고 결혼식만 에너지를 많이 쏟다가 보니까 예식이 끝남과 동시에 피곤하다, 지친다 이렇게 해가지고 첫날 밤부터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고백하는 사례가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그런 시행착오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 분도 그러신 분들이 앞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남성과 여성의 만남이지만 우리가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우주와 만난다. 또 다른 나와 만난다. 그래서 정말 그 의미를 크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류는 부부에 의해서, 그러니까 부부에 의한 또는 부부를 위한 부부와 함께 성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을 보면 부부가 되어서 거기에 새로운 아들과 딸이 탄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부는 인류의 어머니요. 정말 인류의 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세계적으로 이게 저출산 고령사회 어떤 인류의 위기다 이렇게 확산되는 분위기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동안 이 부부 문화가 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제시대의 6.25 때 때로는 군대 문화, 직장 문화 이게 부부 문화나 가족 문화를 너무 많이 소홀히 하고 왜곡시켜 와가지고 대부분 결혼을 안 하겠다. 때로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생활을 갖고 있는 내담자들을 보면은 엄마 아빠들이 행복하지 않았다. 그렇게 살 바에는 결혼 안 하겠다. 그리고 다형제 구조 속에서 자기는 방치됐다. 학대당했다. 그러면 나는 결혼해도 우리는 애 없이 살 거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례들을 보면은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고 또 자기가 어린 시절에 충분한 사랑이나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말 우리 부부는 너무나 소중한 거다. 인류의 어머니요, 인류의 꽃이다. 그래서 뭐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해보고 후회하는 것이 훨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결혼식 주례사가 과거에는 일반화되었습니다. 그 결혼식 주례사 선생님 얘기가 어때요, 여러분? 생각나요? 어떤 얘기가? 뭐 검은머리 팥불이 되도록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는 혼인선언에 이어서 뭐 정말 잘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아달라는 주례 선생님 말씀 많이 들었죠. 근데 또 이게 상담 과정에서 어때 주례 선생님이 어떤 말씀이 생각나는지 궁금해요 질문을 해보면은 별로 생각이 안 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요즘 대부분 양가 부모님이 주인공이 돼서 또 당사자가 주인공이 돼서 결혼식을
또 재미있고 유익하게 또 이벤트를 병행해 가면서 진행되는 건 아주 바람직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은 예로부터 일륜지 대사다. 어떤 생애 최고의 이벤트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쭉 이어온 긍정적인 전통은 이어가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전통은 이어가면서 거기에 추가해서 주인공이나 부모님의 역할을 더해가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 결혼을 해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 남편도 아내도 또 양가 가족도 처음 경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또 전문적인 선생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어떤 주례 선생님을 모시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또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최근에 어떤 50대 부부가 상담을 받고 간 후에 자기 아들 결혼식을 하는데 학교 선생님이지만은 주례까지 좀 부탁해 달라고 해서 가서 최근에 주례를 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강조했던 것들은 결혼 생활은 먼저 부부가 중심이 돼야 된다.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는 것보다도 이제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돼야 된다. 그동안에 아들, 딸들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어서 부부가 중심이 된 결혼 생활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부부는 서로의 차이, 다름을 존중해 줘야 된다. 세상에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 부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성장 과정이나 성격, 가치관, 생활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차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고 이해하고 서로가 대화로 해결하는 방법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부부는 이 대화의 소통의 기술이 중요하다. 혼자 참고 삭히거나 자기 방식대로 해결해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가꾸는 것은 부부의 권리요 의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은 정말 선택이다. 조건을 선택한 게 아니라 사람을 선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점, 부족한 부분도 이미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부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난이나 공격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부족한 부분, 실수, 단점, 아픔도 이미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실수를 할지라도 그것은 돌봄의 대상이지 비난이나 공격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한 점들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메모로 해서 함께 전달을 해주면은 또 1년 후, 2년 후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의미 있는 결혼 생활이 진행이 되고 어떤 커플은 매년 그 부부 결혼식 날을 생일처럼 기념일로 정해가지고 자기가 결혼했던 예식장에 가서 비슷한 사진을 찍어가지고 집안에 벽에 이렇게 쭉 해마다 걸어가는 그 행복한 부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1주년, 2주년, 3주년 이렇게 그때마다 결혼 기념일은 저는 부부 생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처음 결혼식 날 어떤 그 태도, 자세, 마음을 되새기면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게 바람직할까? 많은 사람들이 첫인상이 중요하다. 첫눈에 반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상담 사례를 보면은 이 첫인상이 긍정적이었던 사람들이 좀 결혼 생활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더라. 힘들어도 긍정적인 그 에너지를 더 많이 느끼면서 혹시나 또 그런 모습이 느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더 노력하는 의지가 더 많더라. 그런데 첫인상이 부정적이었는데 그런 분들은 더 고통스럽게 힘들게 결혼 생활을 하는 사례가 의외로 많더라. 한쪽은 첫인상이 긍정적이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첫눈에 반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했는데 근데 한쪽은 별로였다. 비호감이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당신이 좋아하니까 결혼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되면 근데 그 커플들은 신혼 때부터 고통스러운 관계입니다. 한쪽은 좋아서 과잉 베풀기를 하고 또 한쪽의 입장에서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들어주는 척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존중하고 태도 자세가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고통이나 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쉽게 포기하고 그 어떤 상처나 충격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 선택을 할 때는 꼭 그 어린 시절의 어떤 과거 상처나 가족 관계 속에서 응어리진 그런 감정들을 사전에 호심탄회하게 고백하는 것이 좋다. 어렸을 때 가족 구성원 상호 간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한 사람들은 비교적 자율성과 융통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가족 구성원 상호 간에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한 사람들은 비교적 자기 방어적인 경계심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많이 싸우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오래 살았고 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이렇게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자격지심, 열등의식, 피해의식, 강박관념, 집착 이런 의존증 환자에 가까울 정도로 자기 방어적인 경계심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 없거든요. 완벽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래서 진심만이 통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자기의 어떤 상처나 감정을 고백해 주는 태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자기가 배가 고팠다, 외로웠다, 불안했다 이것은 자기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피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그런 환경 자기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어찌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으로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고 외로운 이런 응어리진 가음의 상처들이 다 있거든요. 이것을 고백을 해줘야 연애 과정에서도 배우자가 그랬구나, 많이 외로웠구나, 불안했구나, 힘들었구나 이렇게 대화가 되면은 그 상처가 많이 치유가 됩니다. 일부 고백만 해도 치유가 되고 또 배우자가 그것을 인정을 해주고 지지를 해주면은 서로 친밀감, 신뢰감을 강화시켜 가는 데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안 하고 계속 자기 방어,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만 하면은 결혼생활 과정 속에서도 조그만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상대방 탓을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 싸움이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서로가 삶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과정을 보면은 엄마 아빠에 대한 역할 모델이 중요해요. 정말 엄마 아빠의 삶보다 더 나은 결혼 생활을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을 했는데 오히려 엄마 아빠의 삶보다 훨씬 더 수준이 낮은 그런 생활이 되어가지고 너무 괴로웠다. 왜 그런 과정이 반복되느냐 모르겠다.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결핍된 욕구가 다릅니다. 그리고 억압된 감정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핍된 욕구나 억압된 감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배가 고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배고파 밥 줘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안 주면은 남의 밥을 빼앗아서라도 그것을 훔쳐 먹어서라도 자기 어떤 욕구를 충족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줄 때까지 참고 있습니다. 그게 끌림입니다. 어떤 이성 파트너하고 연애 기간 동안에 나는 배가 고플 때 이렇게 참지 못하고 남의 것을 훔쳐 먹어서라도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남이 줄 때까지 참고 있구나. 대단하다. 인내심이.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상대방이 갖고 있구나. 그런 차이점 때문에 끌림이 있거든요. 근데 또 그런 태도 때문에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되면은 또 답답해서 정말 싸움이 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아무튼 이 부부는, 배우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를 선택한 후에는 서로 배우자를 이해하고 또 그 차이를 인정하고 그런 과정을 서로 배워야 합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은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행착오 하다가
혼자 참고 삭히면서 자기 해석 자기 방식대로 해결하려다가 후유증이 더 커져가지고 몸으로 말하면 말기암 환자가 돼가지고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시기를 놓치지 말고 신혼 때부터 연애 과정부터 이렇게 서로 속마음까지 호심탄회하게 주고받는 이런 태도 자세가 중요하다. 배우자 선택에서는. 그래서 그런 역할 모델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런 결핍된 욕구가 뭔지 또 억압된 감정이 뭔지 그런 것들이 서로 속마음까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배우자의 어떤 선택의 기준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까 우리가 신혼여행부터 싸웠다라는 사례를 언급을 했었는데 의외로 많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시댁에 상견례를 갔는데 거기에 황당했다. 시댁만 가고 또 친정에는 늦게 갔다. 사사건건 이렇게 시비가 되고 또 잔소리가 싫다. 정말 어쩔 수 없이 했지만은 정말 사기적 그런 것 같다. 근데 연애 때는 나한테 배려해주고 나한테 초점을 맞춰줬는데 정말 자기밖에 모르다. 아주 이기적이다. 이렇게 서로 자기 해석 자기 판단하면서 이렇게 싸움이 되는 사례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원래부터 나쁜 남자, 나쁜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서로 말투, 어떤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서투르고 또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는 방법이 서투러 가지고 의외로 이렇게 상대방한테 평가절하 당한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차후에 그런 구체적인 대화 방법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원래 성격이 안 맞아서 사람이 못돼서 이게 아니라 말투 때문에 대화 방법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하더라라는 것을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정말 축복이다. 근데 대부분 연애 결혼을 한 사람들을 보면은 당사자만 만나서 우리 둘만 좋으면 되지 이렇게 출발을 하죠. 그런데 결혼 생활을 보면은 1대1이 아니라 저는 3+3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남편의 엄마 아빠, 아내의 엄마 아빠가 최소한 연결되어 있거든요. 생존하지 않고 돌아가셨을지라도 부모가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감정,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사람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정도가 사람마다 달라요. 똑같은 형제 자매라고 할지라도 달라요. 그래서 정말 축복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그러한 개념 없이 그러한 예상 없이 결혼을 해가지고 시행착오로 또 늪에 빠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은 축복이지만 단순한 당사자의 만남만이 아니라 양가 가족이 결합이 돼서 새로운 우리 가족이 탄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1+1이 아니라 3+3 이상이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뭘까? 여러분, 부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평생 왼수,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부부는 어떤 자기 존중감을 가지고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성인 남녀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어떤 결혼식을 올린 다음에 양가 가족으로부터 분리, 분화, 독립하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하면서 서로 상처 치유와 성장을 도와주고 행복을 추구해가는 세상에서 가장 한 사람밖에 없는 우성적인 아주 특별한 관계 맺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상호 존중, 부양, 협조, 동거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혼 때부터 첫날 밤부터
이렇게 부부가 뭔지, 부부에 대한 개념이나 정체성, 꼭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과거에는 뭐 운명 공동체, 일심동체 이런 표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부부는 일심동체가 아니라 이심이체다. 서로 차이가 많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태도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의 역할 공동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부부는 판검사가 아니라 변호사가 되어야 된다. 판검사처럼 잘잘못만 따지는 사람은 피곤해서 함께 살기 어렵다. 변호사는 때로는 실수를 했을지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사람 편에 서서 함께 고민하고 같은 방향을 위해서 노력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에게 판검사가 아니라 변호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상담사처럼 안전한 지지자가 되어야 된다. 많은 부부들이 상담 오기 전에 우리 남편은 상담을 거부한다. 상담 가도 아무 말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남편들도 오셔가지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자기 고백을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한테는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나 힘들어 그러던데 너만 힘드냐, 나는 더 힘들다, 이런 태도를 가진 분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서로 운명 공동체도 되지만 역할 공동체로서 서로에게 변호사, 안전한 지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첫째 번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